시작할게요. 우리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가격이 싸지면 그제와 소비량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 우리가 앞서는 그냥 말로만 설명드렸던 걸 우리가 수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출하는 것이 소비자 이론의 결론이고, 앞서 잠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직접 소비자 이론 가시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도 좀 나눠서 분석하는 것들을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출한 수요곡선은 시장 수요곡선이 아니죠. 누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운 거야?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개인의 수요곡선이죠. 개인의 커피에 대한 수요곡선이잖아.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도출해 볼 건데,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있죠. 뭐 거의 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분석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단순화해서 시장에 딱 2명만 있다. 시장에 딱 2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도 어떻게 자신의 수요곡선을 결정했겠어? 그럼 나 아까 했던 걸 다시 반복해 보면 이게 소비자 A예요. 소비자 A. 소비자인데 A의 커피 소비량은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됐겠어요? 마찬가지로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커피를 한 잔 소비한다는 것이 어떤 원리로? 주어진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예산제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커피 소비량이 얼마라는 거예요. 한 잔을 소비하는 것이 자신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점이라는 거죠. 이 점이잖아요. 그런데 커피 소비량이, 그러니까 커피 가격이 2,000원으로 하락하면, 1,000원으로 하락하면, 커피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자신의 효용 극대화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커피 소비량이 커피 2잔이 된다는 거죠. 이 점도 A라는 사람의 효용 극대화점이니까 이 2점을 연결한 선이 A라는 소비자의 개인의 수요 함수겠죠. 수요 곡선이겠죠. 근데 시장에 A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B도 있겠지, B. 자, 여기다 분석을 하든 안 하든 B라는 사람도 커피를 어떻게 수요하겠어요?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B도 커피를 한 잔 소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이 위에 이 그래프가 그대로 있는 거죠. 주어진 예산제 하에 자신의 효용 극대화하는 커피 소비량이 한 잔인 거죠. 커피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커피를 2잔 소비한다는 것도 결국은 어떤 원리로? 이 원리가 그대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도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로 도출했겠지. 그러면 시장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시장에 A와 B만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누구와 누구만 있다? A와 B만 있다. 그랬더니 커피 가격이 예를 들어 3,000원이면 A도 안 마시고 B도 안 마신다. 0잔. 커피 가격이 2,000원이었더니 A가 몇 잔? 한 잔. B가 몇 잔? 한 잔. 그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소비량은, 시장 수요량은 몇 잔? 2잔.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가 1,000원일 때 A가 몇 잔? 2잔. B가 몇 잔? 2잔. 그럼 시장 수요량이 몇 잔이 되는 거예요? 4잔이 되겠죠. 이 점들을 연결한 선을,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인의 수요 곡선을 지금 수평으로 더했잖아요. 그래서 수평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이 시장 수요 곡선의 각 점들에도 다 무엇이 반영되어 있겠어요? 사실은 가계의 효용 극대화지. 왜냐하면 가계의 효용 극대화한 점들을 다 수평합해서 더한 점이니까.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시장에서 커피 2잔 팔린다는 말에는 A가 한 잔, B가 한 잔 먹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A가 한 잔, B가 한 잔 왜 먹겠어요? 자신의 효용 극대화한 결과. 이 점도 효용 극대화점이죠. 이 점도 효용 극대화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원리다.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가계의
소비자 선택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번엔 기업의 문제를 얘기할 건데, 앞서 여러분들 기업은 재화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물건을 산다 그랬어요? 물건을 공급하는 경제 주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재화시장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몇 개의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건데, 몇 개의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건데, 어떠한 원리로 결정한다? 자신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시장,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할 때, 완전경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제품은 동질적이고 기업의 수가 무수히 많고 장기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시장을 우리가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펜 시장이다.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볼펜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컬러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고 딱 하나의 볼펜만 있는데 무수히 많은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 벌집 모양을 연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다 똑같은 볼펜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볼펜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될 건데, 그 가격을 개별 기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볼펜 가격이 1,000원인데 우리 기업이 1,001원을 받겠다,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럼 우리 기업은 망해요. 바로 옆에 집에 가면 얼마에 팔아? 1,000원에 파니까. 그리고 그럼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 토털 코스트. 이 토털 코스트에는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이 있을까요?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줘야 되고, 자본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이 들고, 우리가 토털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토털 레버뉴, 총 수입이라고 부르고, 기업은 이 이윤을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가장 크게 만드는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하는 문제다. 나의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산출량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기업이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학적인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현상, 하나의 이론을 설명하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어요. 수식을 이용한 방법, 그래프로 증명해보는 방법, 직관적인 말로 설명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관식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 세 가지가 적절히 믹스된 답안이 아주 좋은 답안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가. 그런데 제가 나중에 기본 이론에 가면 이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미분을 통해 수학적으로도 증명해 드릴 거고, 그래프로도 이 원리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인문 강의니까 어차피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면 되는 거지, 그게 수식이든 그래프든 공식만 제대로 외우고 가면 객관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과 그래프는 배제하고 그냥 직관적인 말로 설명드리면 그게 아까 잠깐 개관 시간에 설명드린 한 개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업이 내가 이윤 극대화 볼펜 생산량을 몇 개로 결정할까? 볼펜 하나 더 생산해보라고 그랬죠? 볼펜 하나 더 생산하면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거고 추가적인 비용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뭘 거냐면,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죠? 자, 추가적인 수익과 마지널 레버뉴, 의미는 볼펜 하나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한 토털 레버뉴 총 수입이죠. 의미는 그것과 마지널 코스트, 추가적인 비용은 볼펜 하나 더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총 비용, 토털 코스트인데 그 두 개가 어떨 때까지? 같을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다. 그런데 그 의미라는 게, 예를 들어 추가적인 수입이 추가적인 비용보다 크면 어때? 생산량 늘려야 이윤 커지죠. 추가적인 비용이 크면 생산량 줄여야 이윤이 커지니까 결국 기업은 MR과 MC가 같을 때까지 생산하게 될 거다. 근데 완전 경쟁 기업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볼펜 가격 1,000원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격과 무엇이 같아져? 가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죠. 볼펜 하나 더 팔면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입이 1,000원이잖아요. 또 가격과 같잖아. 그죠? 가격과 MR이 같으니까 완전 경쟁 기업은 이윤 극대화점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가격과 MC가 같다는 거예요. 가격과 MC가 같을 때까지
생산하는 것이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조건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기업의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 뭐가 된다? 한계 비용 곡선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계 비용 곡선이 될까요? 자, 이번엔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 도출할 건데, 이번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도출할 건데, 여기 PQ라고 놓고, 여러분들 아까 개인의 수요 곡선 도출할 때 어떤 원리를 반영해서 개인의 수요 곡선 도출했어요? 효용극대화. 그러면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여기에 어떤 원리가 반영되어 있어야 돼요? 이윤극대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볼펜 가격이 1,000원일 때 우리 기업은 얼만큼 생산해야 돼? 가격과 무엇이 같을 때까지. 한계 비용이 같을 때까지. 볼펜 하나 생산해야 돼. 볼펜 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면 몇 개 생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에요. 2개. 이 각 점들의 의미가 뭐야, 이게? 이 각 점들의 의미가. 무슨 점들의 궤적이에요? 이윤극대화 점들의 궤적이지. P는 MC. 가격과 MC가 같을 때까지. MR과 MC가 같을 때까지.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 거지. 그런데 그러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 지금? 이윤극대화. 시장에 A라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누구도 있다. 기업 B도 있다. 그럼 B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거고. 볼펜 가격이 1,000원이면 몇 개 생산하고 자신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가격과 MC가 같을 때까지 하나. 볼펜 가격이 2,000원이면 자신의 이윤극대화 P는 MC와 같을 때까지 볼펜 생산량 2개. 완전 경제 시장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화해서 딱 2개의 기업만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시장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도출될 수 있을까요? 볼펜 가격이 1,000원이면 A기업에서 몇 개? 하나. B기업에서 몇 개? 하나. 몇 개? 시장의 공급량은 2개. 그렇죠. A기업이 하나, B기업이 하나 생산하면 시장은 2개 생산하는 거 아니야. 볼펜 가격이 2,000원일 때 A기업이 몇 개? 2개. B기업이 몇 개? 2개. 그러면 총 4개. 이 점도 이윤극대화점이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우상향하는 뭐라는 거예요? 시장의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다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더 나간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사회경제 시간이나 아니면 경제 원론 시간에 보면 그냥 무작정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커피 시장이다, 볼펜 시장이다. 그러면 볼펜의 수요량, 볼펜 가격 촉구,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딱 적고 시작합니다. 거기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그림을 보면 이 안에 담겨진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시장 수요 곡선이죠. 얘는 시장의 공급 곡선이죠. 볼펜 시장의 공급선이에요. 자, 이 우하향하는 시장의 수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커피 가격이 혹은 볼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개인 A의 효용극대화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했고 또 개인 B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한 다음 두 개를 수평합했더니 저 시장 수요 곡선이 나왔던 거고 이 시장 공급 곡선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P는 MC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결정할 수 있었고 A기업뿐만 아니라 B기업도 있으니까 두 개의 기업의 공급 곡선, MC 곡선을 수평합했더니 이 시장의 공급 곡선이 도출됐으니까
이 시장 수요 곡선의 각 점들이 의미하는 바에는 다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요? 가계의 효용 극대화가 반영된 점들의 궤적이고, 이 우상향하는 시장의 공급 곡선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점들의 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평면에서 가계의 효용 극대화, 가계의 효율성, 기업의 효용 극대화, 기업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되고 있는 점은 어떤 점밖에 없어요? 두 곡선이 교차하고 있는 균형점이라고 불리는, 그죠? A점만이, 여기 이 A점만이 가계도 효율성, 기업도 효율성. 그래서 A점을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점을. 그죠? 가계가 효율적인 선택을 했고 기업도 효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장 수요 곡선을 그렸을 때 자체, 그렸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제와 가격이 변할 때 그제와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어떤 가정을 갖다 쓴다 그래서 경제학에 세테리스 파리부스 가정, 다른 여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그제와 가격과 그제와 공급량 간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다른 여건, 여타 조건은 불변이라는 가정을 하고 도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내생변수라고 부릅니다. 내생변수. 내생변수가 바뀌었을 때는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세테리스 파리부스 가정으로 일정하게 고정시켜뒀던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뀌면 곡선 자체가 시프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개인의 수요 곡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10,000원일 때, 아까 소득이 10,000원일 때라는 가정하에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커피를 몇 잔? 커피를 한 잔. 커피 가격이 1,000원일 때 커피를 몇 잔? 2잔. 이게 최초의 수요 곡선이었는데 소득이 얼마일 때 수요 곡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출했어? 소득이 10,000원일 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이 20,000원으로 바뀌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아까는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한 잔 먹었지만 이제는 커피 가격이 2,000원일 때 커피 몇 잔 먹겠어요? 2잔 먹겠지. 여기가 소비자 효용극대화점이겠지. 소득이 늘었으니까. 이자가 정상제라고 하죠. 커피 가격이 1,000원이면 그래서 커피를 3잔 먹겠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이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고정시켜뒀던 여타 변수가 바뀌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바뀌면 그 곡선 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앞서 수요와 공급편에서 수요 곡선이 언제 이동하게 될지는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을 확실히 외워두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반대는 감소하는 요인이죠. 이걸 확실히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언제 수요가 증가할 거냐면 대체재 가격이 어떨 때?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홍차 가격이 비싸지면 홍차를 안 먹으니까 커피를 더 먹으려고 해. 커피 가격이 똑같아도 커피를 더 먹으려고 하겠죠?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커피 수요가. 두 번째, 보완제 가격이 어떨 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할 때. 설탕 가격이 싸졌어요. 나는 항상 설탕과 커피를 1대1로 섞어서 먹어. 설탕 가격이 싸지니까 설탕 더 먹죠? 커피도 더 먹겠지. 커피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재화가 정상제인데 소득이 늘었어요. 정상제인데 소득이 늘면 커피 수요가 늘어나겠지. 네 번째, 이번엔 열등제. 커피가 열등제인데 소득이 어떤 때? 오히려 줄어들어요. 이번엔. 열등제인데 소득이 줄어드니까 커피를 더 먹어. 열등제는 어떤 재화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 소비를 줄이고 소득이 줄면 그 재화 소비를 늘리잖아. 열등제는 소득이 줄면 그 재화 소비를 늘리죠. 다섯 번째,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예상될 때? 오를 게 예상될 때. 그런 때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이것이 바로 커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수요가 이제 변하는 경우를 봤고, 이번엔 커피 공급이 변하는 경우. 자, 이게 커피의 공급 곡선인데, 커피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제와 가격은 아니겠지. 그건 곡선 상에서 움직임이니까. 언제 공급이 감소할 거냐? 첫 번째, 요소 가격이 어떤 때?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죠? 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 두 번째, 기술이 안 좋아질 때 공급이 줄어들겠죠. 세 번째, 앞으로 예상 가격이 오를 때 지금 공급이 줄어들겠지. 왜? 언제 팔려고 해, 사람들이? 오른 다음에 팔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수요곡선과 공곡선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공곡선을 왼쪽으로, 또는 공곡선을 오른쪽으로, 수요곡선 오른쪽 왼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결국은 저러한 변화가 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동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재화시장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걸로 가계의 효용극대와 기업의 효용극대와 원리에 따라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노동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앞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개관 시간에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여기 재화시장이 있고요. 여기 노동시장이 있었어요. 재화의 가격, 거래량, 임금, 고용량 평균에서 경제 주체인 가계와 경제 주체인 기업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각각 어떻게 행동한다 그랬냐면 여기는 수요자, 여기는 공급자, 노동의 수요자, 재화의 공급자라고 있고 가계가 무엇을 추구한 결과? 효용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그리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 결과 각각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저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본 건 지금 어디를 본 거예요? 재화시장 본 거죠. 지금까지. 재화시장에서 가계가 효용극대화한 결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기업이 이윤극대화한 결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그리고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 균형, 그리고 균형이 변화하게 되는 요인까지 봤어요. 바로 재화시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노동시장의 문제인데 노동시장에서 가계가 노동을 공급하죠. 가계가 노동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원리로 공급할 거냐?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의 문제. 바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해 봐야 되는데 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도 어떤 원리로 도출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가계 효용극대화 원리로 도출하는 거죠. 가계의 효용극대화 원리. 그럼 마찬가지로 앞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효용함수가 아까는 커피와 밥을 먹었는데 이번엔 여가와 소비라고 그러죠. 그죠? 여가도 굿이고 소비도 굿이다. 나의 효용을 가장 맥시마이즈하는, 나의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무엇을 선택하면 최적 여가 시간을 찾으면 하루는 24시간이고 이 최적 여가 시간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빼준 게 무슨 시간이에요? 노동 시간. 그럼 노동공급 시간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때 어떠한 예산 제약 하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무런 예산 제약이 없어 자원이 이수하지 않다면 이때 최적 여가 시간은 몇 시간? 무한대.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예산 제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산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예산 제약에 직면해 있냐면 일단 일을 하고 시간당 임금을 받아야 소득이 생긴다는 소득제. 이게 근로소득이잖아. 그 다음에 논시간과 일한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제.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게 여가 소비 선택 모형인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모든 재화의 가격은 1이고 이게 그러면 이만큼을 소비한다. 그러면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돼요? 갖게 되는 모형이 되죠. 경제학에서 이런 걸 우리가 컴포짓 굿 복합재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화가 너무 많으니까 재화는 C 하나다 이렇게 C로 표시하고 그 재화의 가격을 1로 둬요. 그러면 소득이 소비가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소득으로 소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가장 단순한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가 소비 다 굿이에요, 배드예요? 다 재화죠. 그럼 무차별 곡선 어떻게 그려질까? 아까 여러분들 우하향하며 원점에 볼록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무차별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여기다가 예산선만 도출하면 되는데 여가 소비 평면, 여가 소득 평면에 예산선만 도출하는데 하루는 몇 시간이고 24시간이니까 내가 최대한 놀아도 몇 시간 이상 놀 수 없어요. 24시간 이상 놀 수, 여기는 이제 예산선 오면 안 되는 구간이고. 자, 이때 보면 이걸 그러면 소비로 바꾸고 여가 소비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 노동 공급이 있는데 여기 노동 공급은 고용량은 24시간에서 뭘 뺀 거예요? 여가 시간 뺀 거니까 이 3식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가와 소비 간의 식이 나오겠죠. 임금 24 마이너스 여가는 소비가 되겠지. 이게 곧 소득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시간당 임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기고 그걸 소비하겠다. 여기 보시면 여가 소비 평면이니까 소비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정리돼 있네요. 그럼 소비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W L 플러스 24 W죠. 여기 마이너스 W는 예산선에 뭐가 되고? 기울기. 여가의 가격. 요건 소비 절편.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24시간 동안 일하고 시간당 임금 24W를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러한 비용선이 도출될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W, 이 점은 24W만큼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어진 예산제. 여가와 소비에 대한 주어진 예산제. 자, 이 점은 소비는 하지 않고 여가만 즐긴 점이니까 여가 24시간 즐길 수 있는 점이고 이 점은 여가는 없이 24시간 동안 일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니까 24시간 동안 시간당 임금 W를 받아 소득이 N만큼 생기고 그걸 소비에 쓴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W. 여가의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내가 1시간 여가를 줄였어. 얼마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시간당 임금만큼. 그런 의미지.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가소득 선택 모형에서도 테이블이 다 세팅됐죠? 예산선 구했고 무차별 곡선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 나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뭐만 찾으면 여가 시간, 여가와 소비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수식과 그래프를 쓰고 막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수식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다시 보여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뭐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우리 객관식 시험에 특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모형으로 풀지 않아도 객관식 시험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게 많은 장치들을 해뒀어요. 우리 교재에. 뭐 암기 공식이나 아니면 쉽게 풀이하는 법을 개발해 뒀거나 군데군데 다 적재적소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나중에 복습 꼭 하고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아까 뭐였냐면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곡선을 도출하는 건데 다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 도출을 해보면, 자, 결국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가계 효용극대와 여가 소비 평면에 가계 효용극대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4시간 동안 여가만 즐기면 2점, 24시간 동안 일만 하면 24W,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W인데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상승하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 하다가 20,000원이 되면 얘가 커지는 거잖아. 기울기는 커지고 24시간은 바뀌어? 안 바뀌죠? 기울기는 커지고 절편도 커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뭐겠어요? 임금이 상승했을 때 예산선의 변화겠죠? 내가 쓸 수 있는 여가와 소비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일 때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일 때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가가 아니라 노동 공급이죠. 우리가 여가 소비 평면에서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무엇이 커지는 건가요? 여가죠. 그러면 여가를 24시간 했다라는 것은 노동 공급을 몇 시간 했다는 거예요? 0시간 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커지는 거죠. 여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 시간이 커지는 거고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지금 평면을 고용량 임금 평면을 이렇게 그려준 이유가 있죠. 이쪽으로 할수록 뭐가 커지니까? 노동 공급이 커지니까. 그러면 임금이 10,000원일 때 효용극대화하는 소비자 효용극대화점을 여기다 그리면 L1만큼 노동을 공급했다. 예를 들어 한 8시간 일했다. 이게 여러분들 8시간이라는 얘기는 이 값은 16이 되는 거죠. 그래야 24시간에서 16 빼니까 이게 16이죠. 8이 될 거 아니에요. 노동시간은 8시간인 거죠. 그러면 임금이 10,000원일 때 8시간 일한다는 이 점은 어떤 점인가요? 소비자의 효용극대점이죠. 임금을 시간당 20,000원으로 올렸어. 시간당 20,000원.
그럼 임금이 2만 원으로 올랐을 때 가계의 해운극대화점이 여기서 결정된다면 임금이 2만 원일 때 노동 공급을 예를 들어 12시간 했다. 그럼 이게 12시간이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을 노동 공곡곡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노동 공곡선에는 다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요? 가계, 해운극대화가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모양이 좀 어색하죠? 왼쪽에다 그려놓아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도출해 놓고 여기다가 무엇을 하나 놓으면 되냐면 이렇게 거울을 하나 놓으면 어차피 이쪽으로 할수록 고용량 커지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고용량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칼코마니 모양의 뭘 도출할 수 있어요? 노동 공곡곡선을 도출할 수 있죠. 이것이 노동 공곡곡선이 도출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도출한 원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서 도출한 원리가 뭐였어? 가계의 해운극대화로 재화의 수요곡선을 도출했죠. 왜 재화의 수요곡선을 가계의 해운극대화로 도출했어요? 가계가 자신의 해운극대화는 선택으로 커피도 소비하고 밥도 소비하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 여가와 소비를 어떤 원리로 도출했어요? 가계 해운극대화 원리로. 가계가 자신의 해운극대화는 최적 여가 시간과 소비를 결정하니까.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늘리는 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가계가 해운극대화하는 점들에서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는 점을 찾았듯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공급을 늘리는, 달리 말하면 여가를 줄이는 점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가계의 해운극대화 원리로 설명한 겁니다. 똑같아요. 그죠? 이것이 여가 소득 선택 모형. 여가 소득 선택 모형.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보시면 가계의 해운극대화를 통해 아까 우하향하는 재화시장의 수요곡선 도출했고 지금 우상향하는 노동시장의 공선 도출했고 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우상향하는 시장의 재화시장의 공선 도출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도출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 되는데 기업은 노동을 얼마만큼 수요한다고 얘기했네? 어떤 선택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 노동을 자신의 이윤극대화하는 노동 수요량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지금 뭐 수식 그래프가 훅 하고 지나가니까 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원리를 통해서 도출을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디테일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기업이 노동을 살려고 그래. 우리가 아까 기업이 노동을 수요할 때 어떤 원리로 노동을 산다 그랬나요? 자신의 이윤극대화는 노동을 수요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노동 수요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동시장에서 몇 단위 노동을 고용할까의 문제는 재화시장에서의 몇 단위를 생산해야 나의 이윤이 커지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만약에 재화시장에서 볼펜을 100개를 생산하는 것이 나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한다면 노동시장에서 물건 볼펜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사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재화시장에서 50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나의 이윤 극대화 볼펜 생산량이라면 노동시장에서 50개 생산을 하기 위한 노동을 사야 되니까 이 노동 수요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이 세 가지 모형에다가 이 지금 배우는 이 모형까지 네 가지 모형 중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을 넘나들면서 각각 경쟁인지 독점인지를 차이를 두고 다 분석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모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재화시장도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 경쟁이고 노동시장도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죠. 보시면 결국 기업이 노동을 수요할 때도 어떤 원리로 노동을 수요하겠어요?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니까. 앞서 여러분들 설명드린 노동 하나 고용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고 노동 하나 고용할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MR이 크면 한계 추가적으로 생긴 수입이 크면 고용을 늘려야 돼요. 추가적인 비용이 크면 고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언제까지? 언제가 이윤극대화 고용량이 돼? 한 사람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긴 수익과 한 사람 더 고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같을 때까지. 그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이윤극대화 고용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한 사람 더 고용했더니 얘가 우리 회사에 볼펜을 이만큼 만들어줬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부르고, 볼펜 가격이 1,000원인데 얘가 우리 시장에서 1시간 동안 10개를 만들어줬어. 그러면 여기 P 곱하기 MPL, 이걸 다른 말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것을 VMPL,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자, 이것과 이 의미가 뭐예요? 이 10,000원의 의미가 노동 하나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우리 회사에 생기는 돈이죠. 추가적인 수입. 추가적인 비용은 시간당 임금 얼마를 줘야 돼? 얼마? 10,000원을 줄 때까지 고용하면 된다. 이게 바로 추가적인 비용이죠. 만약에 추가적인 수입이 크면 고용을 늘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크면 고용을 줄이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비용이 같을 때까지. 같을 때까지.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앞에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노동 하나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한 생산물은 점점 증가한다 그랬나요? 점점 감소한다 그랬나요? 점점 감소한다 그랬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은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재화의 가격을 곱해줘봐. 그대로 가격만큼 곱해서 올려주면 VMPL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즉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이렇게 우하향할 거 아니에요. 요게 임금과 VMPL이 같을 때 임금과 여기 임금과 이 고용량에서 보면 임금과 VMPL이 같잖아. 임금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것을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의미가 이렇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종합해보면 재화시장에서 가게는 재화를 수요하는데 어떤 원리로? 가계의 효용극대화 원리로. 재화시장에서 기업은 제품을 공급하는데 어떤 원리로? 이윤극대화 원리로. 노동시장에서 가게가 노동을 공급하는데 어떤 원리로? 효용극대화 원리로.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고용을 하는데 노동을 사는데 어떤 원리로? 이윤극대화 원리로. 그 원리가 적용된 것이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곡선으로 표시되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이 된다라는 것이 미시경제학의 결론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미시경제학을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전부야 사실은. 여기에 아까 시장의 왜곡, 시장 실패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외적인 경우니까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 봤어요. 자, 지금 벌써 2번 본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관 시간에 말로 쭉 설명드렸고, 두 번째 모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쉬었다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형태의 우리가 내용을 봤다면 실전에서는 이런 것도 묻지만 시험 문제 이런 거 묻지만 여기서 더 나간 응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응용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했을 때 그럼 실제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물어봐요. 그걸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재화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격 효과에 따라 그러면 실제로 소비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하나 해볼 거고 그다음에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따라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여가가 열등제일 때 어떻게 될 거냐 여가가 정상제일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이제 구성을 3파트로 지금 한 건데 사실은 입문 강의 수준에 맞는 강의는 우리 지금 이 모형 보기 전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쭉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나중에 기본 이론 들으실 때 다 들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야. 기본 이론에서는 이렇게 수식과 그래프를 써서 말로 설명드린 걸 증명할 거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갖고 할 건 뭐냐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인문 강의 와서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이게 풀린다. 그럼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보여드리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저 정도 문제를 풀을 때까지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실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스킬도 좀 보여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